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경남 합천에서 산불이 일어나 크게 번지면서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인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대응 3단계가 발령되면서 인근 광역시도의 진화 헬기와 인력이 총동원돼 산불 진압에 나서고 있지만 강한 바람으로 산불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사상자와 피난민이 속출하고 반전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두 나라가 오늘 첫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금융제재에 동참하되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선을 9일 앞두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된 채 원색적인 내탓 공방으로 감정의 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심상정, 안철수 후보 부상이 반영된 정치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연대 시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초박빙 접전 중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각각 고향이 있는 대구, 경북, 외가가 있는 강원에서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가열되는 자질 비난전과 대장동, 김건희 씨 의혹 난타전, 유세장 폭행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정점은 다음 달 초에서 중순으로 하루 환자가 최다 35만 명, 대선 일인 9일에는 23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식당, 카페를 비롯한 다중시설 등의 방역 패스 적용은 내일부터 중단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경북 고령까지 번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확산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 취재본부입니다. 네, 불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경남 합천군 율곡면 노량리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2시 10분쯤입니다. 불이 난 지 5시간 가까이 돼가지만 여전히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은 초속 6m가 넘는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고 있는데요. 도 경계인 경북 고령까지 산불이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산불이 확산하자 산림당국은 오후 5시 반부터 지역 모든 산불 진화 역량을 총동원하는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도 심각으로 강화했습니다. 산불 3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평균 풍속이 초속 10m일 때 내려집니다. 이에 따라 인접해에 있는 산불 진화 헬기 29대와 산불 진화대원 385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서 헬기는 모두 철수했는데요. 산림당국은 방화선을 구축해 밤사이 민가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당국도 대구와 전북, 전남, 울산 지역에 예비 동원령을 내리고 소방차 30대를 출동 준비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이 계속되고 있어 밤사이 산불은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밤에도 산불이 이어지는 만큼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인근 35가구 62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취재본부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고향이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훑으며 막판 중도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자신의 통합정치 개혁안은 안철수 후보의 꿈이자 심상정 후보의 소망이라며 반윤석열 구도 굳히기에 주력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TK 유세 시작과 함께 경북의 아들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선 이재명 후보. 능주구시신데 여기 아마 어딘가에 우리 외숙모 계실 겁니다. 첫 유세지 포항에서 지역 경제를 일군 박태준 포스코 초대회장과 자신의 접점을 유능한 리더로 꼽으며 윤석열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국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머리를 빌려도 빌릴 머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어 경주에 가서는 자신이 제안해 당론이 된 통합정치개혁안이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도 맞닿아 있다 강조하며 반윤석열 전선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진짜 정치 교체하자. 이재명의 주장이고 안철수의 꿈이고 심상정의 소망사항이고. 전통적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과를 띄우며 또 두루마기에 태극기를 들고 보수 표심을 거듭 두드렸습니다. 대구 오니까 그 생각나는데 한다면 한다. 그런 사람 생각나는 사람 또 있지 않습니까? 공과는 정확하게 우리 평가하자. 우리 산업화의 공 인정해주고.
경제 공약을 통한 지역 표심 공약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대구를 찾은 이재명 후보는 영남과 호남을 묶는 남부 수도권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담아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추진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 구미에 이어 자신의 고향 경북 안동, 끝으로 영주까지 TK 지역 6곳을 도는 강행군을 소화한 이재명 후보. 통합 메시지로 중도층 공략을 이어가는 한편 최대 취약지에서 보수층 포섭에 힘을 쏟았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강원도 동해안 벨트 도시를 돌며 튼튼한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서 운동권 정권으로 깎아내렸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월요일은 오전인데도 강원도 동해 거리가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청중 앞에선 윤석열 후보는 시작부터 접경 지역에 민감한 안보 이슈를 꺼내들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안보관을 직격했습니다. 북에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금년 들어서 8번째 했는데 그건 뭐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러고요. 도발이란 말을 못합니다. 이 민주당 정권은.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의한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는 운동권 정권의 패거리 정치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 운동권 정권이라는 게 자기들끼리 해먹는 패거리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리 다 나눠갖고 또 이권도 전부 나눠갖고. 이후 윤 후보는 자신의 외가가 있는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을 강원의 외손이라고 소개하며 제2기 혁신도시 유치를 비롯한 공약을 내세우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속초에서는 강원특별자치구 수립을 추진해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동서교통망 확충 등 지역 맞춤형 공약도 내놨습니다. 동서 고속화 철도, 영동 북부 고속도로, 속초 춘천 속초 고성간 완성해서 4통 8달의 교통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이 멋지고 아름다운 설악산을 스위스의 알프스와 같이. 또 홍천과 춘천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민심 구석구석을 훑으면서 정권 심판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여야 대선 후보 대리전이 벌어졌습니다. 선제 타격론과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발언뿐 아니라 후보 관련 의혹을 놓고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대선 전국 속에 열린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보고는 여야의 대선 후보 TV토론 2차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북한 선제 타격론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질서의 변화라든가 외교 안보 국방의 어떤 기본도 모르는 그냥 단순 무식한 사람 같아요. 지금 대선 국면에서 논의 되고 있는 거는 자위적 선제 타격입니다. 그리고 작게 5015는 자위적 선제 타격을 전제로 만든 거예요. 여야의 기싸움은 윤 후보의 부동시 병역 면제로도 이어졌습니다.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당구는 500점이에요. 골프는 수준급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 민주당이 다 방어했던 거예요.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 한 2년 전에 민주당을 공격하는 거다. 또 민주당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윤 후보의 말을 이렇게 비꼬았고, 어느 나라 이 사람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 얘기 같은데. 국민의힘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보 정치인으로 표현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정조준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무례한 외교적 전례를 저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과연 여권의 대권 후보로서 자질이 있는가? 저는 국민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여야의 검증전도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장모가
성남시의 땅 16만 평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동업자를 감옥에 보내고 수익 90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고속도로 배수구에 버려졌던 대장동 문건 보따리 서류를 전부 공개하며 이 후보를 향한 대장동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선 막판 양강 후보의 혼전 양상 속에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여야의 총력전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결렬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내탓 공방이 가열되며 후폭풍이 거셉니다. 공동 인사권 행사까지 합의했다, 또 합의한 적 없다, 서로 말이 다르고 원색적인 비난도 오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협상 결렬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난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어려워진 거는 솔직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야권 통합 단일화의 끈을 저희들이 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전망은 부정적이지만 안철수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 차를 돌리겠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진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의 막전막후로 놓고는 결이 다른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윤 후보가 당선되면 인수위 단계부터 안 후보와 인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문까지 썼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모든 조건을 다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쪽에서 거부한 겁니다. 야권 통합 단일화 무산의 책임이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겁니다.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결렬 책임을 안 후보 측에 돌리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국민의당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의로 내민 손이 잘려나갔다, 수사기관의 허위 조서를 보는 느낌이라며 윤 후보 측의 협상 일지 공개를 맹비난했고,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까발리는 것은 정치 도의와 윤리에 어긋난다는. 합의문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 내놓은 구상을 들었을 뿐 합의에 응한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중 플레이와 그에 따른 불신이 결렬의 이유라고도 못 박았습니다. 단일화와 관련된 책임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런 기자회견까지 한 후보에게 무슨 제안을 하겠습니까? 다만 민주당과의 연대설에 대해선 요청은 많지만 후보나 당 차원의 공식 접촉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 후보 역시 민주당이 다당제 보장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진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선거 열흘 정도 전에 그렇게 급하게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진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초박빙 판세 속 야권 통합 요구는 여전한 만큼 막판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지만 협상을 재개할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주요 후보 3명이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을 남발해 차별성이 없어졌다면서 자신을 빼고는 모두 보수 쪽에서 경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호 1, 2번의 도덕성을 신뢰하느냐고 반문하며 자신만이 대통령 자격을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지대 후보들의 행보,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뒤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극단적인 우경화로 흐르고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를 쫓아간다면서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실패하고 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부 극단적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저 빼고 나머지 3명의 후보는 전부 저 보수 쪽에 가서 경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대로 선거가 끝나면 지금보다 더 처절한 진흙탕 정치를 5년 내내 보게 될 것이라면서 자신을 미워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심상정에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 4일제를 도입해 강원도 2억 관광시대를 열겠다며 지역 맞춤형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단일화 결렬로 사실상 다자구도가 확정된 이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전남에 이어 전북을 찾아 거대 양당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대통령이 부도덕하면 국민이 파탄난다면서 도덕적이고 능력을 갖춘 후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기호 1번, 기호 2번 도덕성에서
신뢰하십니까? 과거만 보고 응징하는 사람입니다. 또 민주주의는 싫어하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 당선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른바 비호감 대선 속 중도 표심을 두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을 문화수도로 만들고 새만금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지역 주민들에 약속했습니다. 걸어서 유세를 이어가는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부인 정우영 씨와 함께 재래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김 후보는 최근 윤석열 후보와 비공개 회동을 했고 이재명 후보 측과도 의견을 나눴지만 단일화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과열되는 선거 전에 급기야 유세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는데요. 더구나 1인 시위를 벌이던 여학생을 남성들이 밀치고 욕설을 해 더욱 논란입니다. 네, 먼저 지난 22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충남 홍성군 유세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성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자 남성이 다가와 여성을 밀치고 피켓을 빼서 바닥에 던져버리고 일부 지지자들은 여자 주제에 감이라고 쏘아붙이거나 욕설을 퍼붓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충돌은 한 번이 아닙니다. 지난 26일 서울 응암과 홍대 유세에서도 비슷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래? 우리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솔직히로 가면 안 됩니다. 네, 넘어진 여성의 다리를 붙잡고 위험천만하게 질질 끌고 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잡혔는데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야기하는 전쟁으로 인해서. 네, 당시 1인 시위를 벌이다 폭행을 당한 대학생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무대에 올라간 것도 아니었었고 근처에 이제 그냥 도로에 가서 피켓을 들고 이건 정당하지 않다, 부당하다, 전쟁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외친 거거든요. 저희가 뭐 공격적으로 누구를 어디에 막 쳐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세 현장이라고 뭐 이제 계속 이제 밀쳐지고 저희가. 해당 영상은 국내 외신 기자를 통해 해외로 알려지면서 SNS 등에는 충격적인 폭력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정치권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강병원 수석 대변인은 유세 현장에서 아직도 이런 야만적 행태가 벌어지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누가 무슨 이유로 이런 테러를 자행했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대학생들은 아무런 입장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입니다. 네, 이제 선거일까지 9일이 남았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는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막판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대선 경쟁, 최영일 평론가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후보부터 보죠. 네. 대구 경북 지역으로 갔습니다. 네. 자기가 거기 출신이죠. 그런데 열세 지역입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경북의 아들입니다 강조하면서 어떻게든 표심을 조금이라도 더 끌고 와야죠. 그렇죠. 지금 이제 여야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제 이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도 호남 방문이 여느 대선보다는 굉장히 잦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지지하는 뭐 이른바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집토끼들은 총결집했다. 그렇다면 이제 상대 후보의 지지층을 일부라도 가져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적진 탈환하기 경쟁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호남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다양하게 구애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TK가 고향인 것이죠. 예. 안동을 고향으로 해서 자, 민주당 후보지만 나는 또 TK가 고향이니 고향에서도 좀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는 구애를 강력하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이 저 두 후보 모두 다 양진영 모두 다 이 필살기에 지금 경쟁을 벌이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남아 있는 지대라고 한다면 이제 아직 선택하지 못한 중도층 요 정도를 위한 공략이 마지막 9일 동안 집중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 동해안 벨트를 지금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이 계속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시
접경 지역이니까 그렇죠. 안보를 강조하면서 이제 또 맞습니다. 표를 모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제 그런 와중에 이게 좀 윤 후보에게 다소는 유리하다고 할까요?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어요. 지금 정찰 위성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이게 다시 궤도 진입을 하는 기술만 갖추면 ICBM에 준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모라토리움이 되는 것인가? 핵 모라토리움에 대한 우려가 깔리는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안보는 선점한다. 보수가. 그래서 지금 강원도 지역을 방문한 것은 안보 행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야권에서 가장 큰 이슈이자 쟁점이자 어떤 전환점이 될 만한 요인이 후보 단일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단일화 이후에 뭔가 될 듯하다가 결국 결렬됐다고 네네네. 선언이 나왔고 그 이후에 서로 이제 비방전이 오고 가고 있는데 한번 잠깐 좀 들어보시죠. 예. 양측 전권 대리인들이 오늘 아침 7시까지 회동 여부를 포함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신다면 제가 지방에 가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차를 돌려 직접 찾아뵙고 안 후보와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전해온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 협상 테이블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협상 상대자로서의 도리가 아니죠. 네. 그러면서 협상 과정이 네. 양측에서 막 동시에 다 공개가 되고 네네네. 있는데 전권 대리인을 보냈지 않냐는데 그렇죠. 당신네 쪽은 전권 대리인인데 우리는 아니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서로 아주 대등하게 인사권을 갖고 행사하자라고 네네. 제안을 했는데 그쪽 의견이 그랬다는 거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네. 의견을 낸 적도 없다. 계속 부딪히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윤석열 후보 마지막 이야기 말면 여지를 남겼어요. 흉금 털어놓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 예. 안 후보가 연락만 오면 나는 뭐 차를 돌려서 어디든 바로 가겠다. 찾아가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이야기를 진즉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의 시간은 2월 13일 일요일에 단일화 합시다. 제안. 일주일 후 2월 20일 일요일에 단일화 결렬. 열렸다 닫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런데 그 전에 단일화 선언 전에 이준석 대표와 이태규 의원이 만나서 뭔가 물밑 협상을 했던 걸 이준석 대표가 다 공개했잖아요. 폭로전으로. 예.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접촉이 있었던 건 확인이 됐고 단일화 결렬 이후에 2번 토론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21일 월요일, 25일 금요일. 토론에서도 단일화 얘기가 나왔는데 안 후보는 결렬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와서야 국민의힘이 이제 움직인 정황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태규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나섰고 한쪽은 정권 대리인이고 한쪽은 이제 실무자로 메신저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전원한 건데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좀 일관적이에요. 예. 뭐냐면 여론조사 방식이 테이블에 올라 있지 않는데 우리는 협상 조건,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부, 결렬이다. 그런데 이제 이 국민의힘은 완전히 또 책임 공방을 상대 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예. 합의문까지 다 썼는데 일요일 오전 9시에 결렬 통보가 와서 그날 긴급하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오후 1시에 긴급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되나 했는데 결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후 과정을 다 공개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는 심지어 이제 장제원 의원 이름이 나와서 다 이제 민주당도 그렇죠. 놀랬고 예. 또 하나는 이 문서가 공개됐는데 문서에 들어있는 제목 때문에 또 한 번 놀라고. 예. 예, 뭐 안 되면 다 까기로 하자. 정리되고 안 되면 깐다. 이런 제목인데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 해명은 2017년에 쓰던 파일에 제목이 그대로 들어간 거다인데 이것도 지금 뭐 신뢰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니한만 못한 그런 단일화 과정이 돼버렸어요. 될 일도 더 안 될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게 사랑과 연애하고 지금 단일화가 좀 유사한 면이 있는데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근데 타이밍을 너무 못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시도했으나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다. 그럴 때 그냥 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났으면 좋은데. 네, 공개를 하다 보니까 책임을 넘기려고 공개하다 보니까 지금 이태규 의원의 말은 좀 섬뜩하기까지 해요. 선의로 내민 손을 잡았다가 팔이 잘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얼마나 그 감정의 골이 쌓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중에 사실은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 사이의 갈등이 있을 때 윤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 이렇게 하면서 장제원 의원이 지목됐는데 그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아니 선대본부에서 보직도 아무것도 직책을 안 맡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지도 않고 사라지고 없는 사람을 갖고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재 또는 뭐 전권 대리인 노릇을 하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전권 대리인 장제원 의원 어찌 보면은 이 야권 단일화, 이 대선 승리를 위한 마지막 공식이다, 마지막 카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그러니까 윤 후보 전권이라는 게 윤 후보의 의사결정 권한을 오롯이 받아서 윤 후보의 분신으로 가장 중요한 국민의 당과의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교섭하고 결정짓는 거예요. 전권을 부여받았어요. 마패를 들고 가는 겁니다. 암행어사처럼.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제 장제원 의원이었다. 어찌 보면 이 선대본도 아니고 선대위 시절에 비서실장으로 낙점됐다는 이야기가 돌다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 또 아들 문제로 물의도 있었고 본인은 이제 여기서 후보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빠지겠다. 어떤 보직도 맡지 않는다. 선대본에는 더 축소됐으니까 아예 이름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전권 대리인으로 갑자기 툭 등장을 하니까 사실 그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 일주일 전에 막후전을 폭로했던 그 상황 때 이게 왜 안철수 후보하고 이렇게까지 이준석 대표가 나를 세워서 싸우나 했는데 사실 그 상대는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아직도 윤핵관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여기서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윤핵관은 건재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확인돼 버려서 지금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이게 물러난 듯하더니 핵심에 있지 않았느냐 가려져 있었을 뿐 이 국민을 향한 거짓말이 아니고 뭐냐 하는 또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빌미가 제공이 됐습니다. 자,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회가 온 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수 정당들, 제3지대 정당들이 좀 혹할 만한 비례대표제를 내놓기도 하고 연동형 권역별 그다음에 국회에서 아예 총리를 갖다가 뽑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추천제까지. 그래서 지난 그 25일 정치 분야 토론 때 이미 그 이재명 후보는 제안을 했고 당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그날 아침에 꺼낸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예전에 다 있던 얘기인데 그거 비례 정당 만들고 걷어차지 않았느냐. 갑자기 이제 와서. 실행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진정성을 보이면서 선거가 지나도 이것은 다수당의 선택을 국민들에게 줘야 할 문제이니까 이거는 대선과 관계없이 할 것이다. 그래서 근일 내에 하루 이틀 사이에라도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의하겠다. 그리고 그걸 주말 사이에 실천해 보인 거죠. 일요일 밤에 의총 결의가 나왔습니다. 의원총회가 추인한 거군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3월 2일 마지막 사회 분야 토론에서라도 이 이슈가 다시 거론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봐라. 좀 진정성을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반을 당이 제공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조금은 더 구체적인 것들을 갖다 내놨으면 다른 당들이 조금 움직일 텐데 의원총회에서 그냥 추인하는 정도로 끝나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지금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안보와 관련돼서 양쪽 후보들이 내놓은 발언들인데 윤 후보 발언은 역시 일본 자위대가 정말 필요하고 하다면야 한반도에 잠깐 주둔할 수도 있겠지라는 뉘앙스의 발언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적인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면은 유사시에 절대 안 하실 겁니까? 그렇죠. 유사시에 한반도에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렇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물론 러시아가 주권과 영토를 침범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강력하게 규탄해야 됩니다.
결국 한미 동맹이 따로 있고 네. 미일 동맹이 따로 있는데 그렇죠. 이걸 한미일로 묶어버리면 네. 한반도에 동맹군이라면서 일본 자위대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보수든 진보든 간에 상당히 좀 건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입니다. 꺼려왔던 부분인데. 그동안 언급조차 안 했던 거죠. 네. 일본의 자위대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반도에 진주한다. 진입한다. 예. 이건 좀 이제 난감한 문제예요. 사실 지금 일본하고는 우리는 독도 영유권 문제로 영토 분쟁도 있는 상황이고 역사 왜곡 문제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는 투트랙으로 과거사는 따로 풀고 현재와 미래는 따로 풀자. 이 과거에 DJ가 썼던 딱 똑같은 전략인데 일본 아베 신조 정부 이후에 지금 이제 기시다 내각까지도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쌀쌀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향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갑자기 당했고 1년 만에 우리는 이걸 극복해냈고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정치인이든 누구든 일본 편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제 태도를 본다면 그런데 여기서 유사시라는 전제하에 물론 이제 전제로 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발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발언의 파장은 적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계속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자위대가 그럼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국민의힘은 뾰족한 뭐 답변은 없이 무슨 유사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공조의 삼각 공조에 대해서는 민주당과는 상당히 좀 다르게 전향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사실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 근처에만 와도 난리가 나는데 그렇죠. 더군다나 또 3.1절은 다가오고 있는데 내일이죠. 거기에서 발언을 그냥 심상정 후보가 계속 제쳐 물을 때 그냥 딱 잘라버릴 걸 어떻게든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MD 문제까지도 역대 어느 정부도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도 미국의 MD에 우리가 편입되는 것은 이야기 거론한 바가 없는데 MD 편입도 해야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사실은 상당히 좀 역대 정부와는 다른 또 이제 전향적 입장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아마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경력이 짧다는 걸 강조하고 약간 폄훼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경력이 짧다고 언급을 하면서 그게 결국 외신으로까지 번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프닝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대신 사과합니다 하는 얘기까지 나왔고 오늘 보시면은 이재명 후보도 사과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를 내놓고 저 이야기를 보셨습니다만 뒤에 전제가 또 붙어 있죠. 이 침공에 대해서는 러시아를 강력하게 규탄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전쟁이나 충돌이라는 게 상호적인 것이다 보니까 그럼 이러한 러시아가 침공을 하는 빌미나 원인을 혹여 우크라이나가 제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친나토, 친EU 쪽으로. 그런데 지금 며칠 사이에 상황이 급박하게 바뀝니다. 저 토론이 있었던 밤만 해도 이 우크라이나의 고위층은 다 해외로 도피한 거 아니냐. 오히려 해외에 있던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려고 귀국을 하는데 이런 이제 흔히 나오는 이게 저 탈레반이 저 아프가니스탄 장악할 때도 비슷한 뉴스가 있었거든요. 카불이 그냥 불시에 함락되지 않았습니까? 미군 철수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젤렌스키 정부가 상당히 무능하다라고 평가되던 초기에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서 지금 닷새가 됐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을 막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응원이 모두 다 우크라이나로 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로 쏠리면서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무기도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한 이제 경제적 제재는 강화되고 또 심지어는 러시아 내에서까지 반전 시위가 일어나면서 오늘 이제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푸틴 대통령이 침공을 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응원을 생각을 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이 조금은 이제 민망하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비유로 들려고 했던 것인데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6개월 초보 뭐 대통령 혹은 이제 신인 정치인이 어떻게 이 안보상의 관리, 전쟁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단 말이냐. 위기 관리 능력은 그래도 관록이 있는 내가 낫다라는 걸 어필하려다가 조금은 감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부터 투표용지는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후보는 사퇴한 후보임 이제 표시를 할래도 할 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후보들의 전략은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단일화는 결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다만 오늘 제가 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은 것은요. 이 김경진 국민의힘 특보 단장이죠. 예. 사견임을 전제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제 그 야권 단일화가 결렬되는 순간 사실상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바라는 건 사자구도로 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상태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공동정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내각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뭐 자리를 받거나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역비판을 하는데 예. 정말로 그러한 이제 분위기로 지금 흘러간다면 사실 민주당은 유리하게 된 거죠. 야권 단일화 결렬은. 근데 그걸 애써 투표 마지막 날까지 감춰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게 큰 문제예요. 하나는 여지는 있습니다.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후보 간 만나서 뭔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렬의 책임은 다 저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하겠냐고요. 이 두 가지 시그널을. 그러니까 구애를 하려면 확실하게 구애만 하고 비판을 하려면 비판만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는 책임을 다 떠넘기면서 한쪽으로는 마지막 여지는 열려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것은 남은 9일 동안 전향 가능성은 제로다. 자, 문제는 이것은 이제 만에 하나 이제 국민의힘이 정말 박빙 상황에서 이기고 지는 깻잎 몇 장 차이의 가름이 됐을 때 아마 야권 단일화 실패는 두고두고 커다란 아픔으로 남지 않겠나.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 가정적인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9일 후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단일화 변수는 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너무 허망하게 흘러가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나흘째를 맞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급기야 핵 위기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핵무기 운영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을 TV로 내보냈는데요.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까지 시사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심각한 표정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을 관장하는 핵 억지력 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перевести силы сдержи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в особый режим несения боевого дежурства. 푸틴 대통령은 지시를 내리면서 경제 분야에서 서방 국가들의 비우호적 행동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공격적인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푸틴 대통령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 등에 대한 대응이란 뜻입니다. 서방 세계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CNN에 출연해 위험하고 무책임한 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난하고 에너지 제재 추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12%, 천연가스의 17%를 생산하는 러시아에 대해 에너지 제재를 시행하면 러시아 경제에 대한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더욱 다졌습니다. These nuclear weapons against Ukraine, then I have a very simple message. It will be a catastrophe for the world, but it will not break us down. 푸틴 대통령이 서방 세계의 제재에 핵카드를 내보이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신냉전으로 확전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벨라루스에서 협상을 개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벨라루스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이 개시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해외에 있던 우크라이나인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습니다.
귀국 대열에는 일부 여성도 있고 한쪽 다리에 의족을 간 민병대원도 있어 눈길을 끕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폴란드 남부 우크라이나 국경의 메디카 검문소입니다. 참화에 휩싸인 조국을 떠나온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리운 가족들과 만나 눈물을 흘립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사나흘 동안 최소 37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크라이나를 지키러 귀국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마르타 씨는 고향에 돌아가 러시아와 맞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Дім місто Самбір, але загалом мій дім Україна, це моя земля. І кожен, хто прийшов до цього дому, хто прийшов як загарбник, за це відповість. 인근 국경도시 푸셰미실 역에도 귀국 행렬이 연일 장사진을 이룹니다. 다니엘 씨는 노인과 어린이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막기 위해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Let Russians destroy our independence, destroy our cities, kill our citizens, kill our children, kill our elderly people. I made a decision to come back to Ukraine and fight.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며 연일 참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키예프에서는 왼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한 민병대원이 거리를 순찰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국인들에게 와서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호응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차단과 스위프트 배제 등 경제 제재에 동참합니다. 이 같은 방침에 러시아는 주한 대사관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러시아 압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전방위 경제 제재에 가세합니다. 우선 4대 다자 수출 통제 체제에서 정한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 등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막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러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그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독자적 수출 통제 품목으로 정한 반도체와 정보통신 레이저 등 비전략 물자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방침입니다. 또 러시아 금융 시스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스위프트 배제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천연가스 유럽 재판매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제재 동참에 러시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와 한국 간 협력의 수준이 올라가는 추세가 이제 방향을 바꿀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쿨릭 대사는 제재 동참이 양국 관계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서방국의 불법 행동에 동참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가 세계 주요 도시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도 러시아를 향해 전쟁을 즉각 멈추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울려 퍼진 섬뜩한 공습 경보 사이렌. 러시아 대사관 앞에 우리 시민들이 드러누웠습니다. 손에는 러시아의 전쟁 도발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팻말이 들려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숨진 것처럼 바닥에 눕는 이른바 다이인 퍼포먼스 방식으로 러시아의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겁니다. 390여 개 국내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를 향해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외치는 전 세계 시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철군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러시아의 무분별한 공격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륜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전쟁과 잔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평범한 시민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며 기자회견에는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 있는 가족들이 러시아의 미사일 폭격으로 큰 위험에 빠져 있다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친척의 집에 미사일 때문에 다 이제 거기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이렇게 위험한 상태인데 또 러시아인들을 비롯한 모든 세계 시민들을 향해 러시아가 자행한 무력 침공을 방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반 시민들 일부러 죽이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멕시코, 칠레 등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의 만행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려는 우리의 울림도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육군 3사관학교를 찾아 우리는 어떠한 위협도 막아낼 든든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로 불안감이 커지자 강한 국방력과 튼튼한 안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종교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북한의 무력 시위까지 이어지자 한반도의 긴장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육군 3사관학교 졸업 임관식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핵 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바꿔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강한 국방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으로 언제나 엄중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의 현실을 언급하며 튼튼한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췄고 초음속 순항 미사일과 고위력 탄도 미사일,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을 통해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세계 8번째로 최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출고했고 7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나라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어떠한 위협도 빈틈없이 막아낼 한국형 아이언돔과 미사일 방어 체계도 든든하게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평화를 외친다고 야당이 공세를 펼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만 치중해 안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 문 대통령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우리 군이 대북 억제력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지나친 안보 불안 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인사들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통해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과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YTN이 확인한 수사 기록을 보면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9일 50억 클럽 의혹에 관해 묻는 검사의 질문에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조 회장에게 건넨 돈이 있고 조 회장은 그 돈을 한 바퀴 돌려서 50억 클럽에 줬다는 얘기를 김 씨에게서 들었다는 겁니다. 남 변호사는 또 대한항공 자금으로 돈을 주면 못 찾는다거나 조 회장이 현금을 투자받았다고 둘러대면 된다는 김 씨 말도 전했습니다. 한 바퀴 돌렸다는 말과 함께 보면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발언인데 남 변호사는 누가 돈을 받았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받을 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지인을 통해 김 씨에게서 30억 원을 빌렸다 갚은 적이 있다고 했던 조 회장은 돈 세탁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진그룹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과 조 회장은 일면식도 없고 30억 원 대여 상환 말고는 어떤 거래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과 김용 부본부장의 역할을 의심케 하는 진술도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2명과 만나 대장동 사업 관련 대화를 나눴고 이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에게도 전달된 거로 안다고 주장한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종종 이 후보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정부실장을 통하겠다고 했다고 남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말이나 녹취록이 일찍 공개됐더라면 대선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전원 형식인 남 변호사의 진술을 근거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찰 역시 남은 의혹은 수사 중이라면서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진술은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앞서 딸에게 아파트를 제공했다는 김 씨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던 조재현 대법관은 자신과 가족의 과거 거주지 자료를 모두 공개하며 거듭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을 놓고 또 벌이는 여야의 아전인수격 해석도 복잡합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대장동의 핵심 멤버들이 주요한 자기들의 뒷배를 봐줄 만한 사람들한테 돈을 전달하고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50억 클럽의 문제인데 누구한테 어떤 경로로 어떻게 전달하려고 했던가에 대해서 아들이 거론되기도 하고 딸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대한항공의 조 회장이 드디어 이제 또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아예 이 한진그룹하고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까지 다 뒤져봐야 된다 이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렇죠. 대한항공의 조원태 회장하고 또 김건희 씨하고 연관성이 또 있어요.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그 김건희 씨의 그 협찬을 7번 했다는 거예요. 전시 협찬. 그래서 관계성이 있는데 지금 얘기에 따르면 특히 검찰 조사에서 남욱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돌렸냐 하니까 그 자리에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이 나오고 좀 전에 봤지만 돈을 돌려서 세탁을 해가지고 뭐 필요한 돈을 50억 클럽에 갈 수 있게 하려고 중간에 대한항공에 조원태 회장을 넣었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고요.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이 진술 조서, 참고 뭐 신분 조서 이런 것들이 공개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조원태 회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조원태 회장은 김건희 씨의 그 협찬을 했고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조원태 회장 이름은 지난해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리포트에 잠깐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30억 그냥 빌렸다가 갚았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걸로 보였는데 다시 이제 거론이 되는데 이걸 얘기를 들어보면 일면식도 없다고 했는데 또 30억이 오고 간 건 또 왜 그랬을까?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진술은 남욱이나 뭐 김만배 얘기고요. 근데 지금 이전에 있었던 게 김만배한테 30억을 받았다라는 게 빌렸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일면식 없는데 받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그때 얘기는 상속세 이런 것 때문에 빌린 뒤에 후에 갚았다. 근데 사실은 진술은 있지만 물적 증거 이런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이상의 증거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30억이 왔다 갔다 있었는데 그 이상의 돈이 흐름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돈이 오고 가는 이 부분은 조원태 회장한테는 좀 불리한 부분인데 조원태 회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도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세 내용을 보면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이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기에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1,000억만 있으면 대장동은 관심 없다. 뭐 이런 말도 했다라고 하는 거고 누구든지 뭐 통해서 얘기를 하면 시장님이 어떻게 처리해 준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중이니까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밖에 공개될 수가 있고요. 뭐 변호사나 통해서 공개됐고 그 녹취록이 지금 밖으로 공개된 겁니다. 이 녹취록은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거고요. 남욱하고 대화하는 가지고 녹음을 한 거예요. 남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누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내가 시장님 설득할 수 있다. 포장해서 시장님한테 뭐 던져주면 된다. 또 시장님 그림 그려가면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유동규나 그 이재명 시장 당시 측근이 아니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그게 누구냐는 또 이름이 안 나오는 겁니까?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녹취록에도 아마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녹취록이 지금 다 공개가 된 게 아니지만 일단은 이 보도에 따르면 녹취록에 누구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아직은 땡땡땡 이렇게만 돼 있다. 예. 자, 국민의힘은 또 다른 문건도 내놨습니다. 배수구에서 찾았다는 그 문건이죠. 이걸 다 실물을 공개하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여기에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주장을 한번 좀 잠깐 들어보시죠. 예. 허위 사실 공표의 핵심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5,503억이라는 게 원래도 엉터리였지만 중간에도 바뀌었고 이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짓말로 했고 이걸 끼워 맞춘 거다라는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땐 재심 사유가 되는 거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들이 배수구로 가야 되는 그런 이유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일단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건이 증거가 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에서 이게 재심의 그렇죠.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데 뭔가 흙탕물에 젖은 이 상대 당이 내놓은 것이 이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일단 검찰의 얘기에 따르면 그 문건 자체가 이미 알고 있는 문건이고요. 또 이게 일부 필요한 거는 증거로 제출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확인하기 좀 어려운데 뭐 원희룡 본부장 주장대로 만약 위증이나 이 자료를 썼다 그러면 그렇다면 재심 사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대장동 문건이라는 게 또 녹취록이라는 게 막 여기저기서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그중에 어느 측이든 간에 자기네한테 불리한 거는 그 친구들이 하도 허언증도 심하고 제가 과대 표현도 많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자기 쪽게 나오면은 그러고 상대방께 나오면 이건 봐라 틀림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은 참 갈피 잡기 좀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 사실관계, 돈 관계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왜 이 돈이 갔으며 왜 뇌물이 되고 뭐가 되고 찾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정치적 어떤 편향성이 껴버리는 거거든요. 예. 뭐 국민의 입장에서도 원하는 그림, 이재명 후보가 연관돼야 되고 배임이나 뭐가 돼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민주당이나 뭐 반대편에서는 50억 클럽이 가져갔다는 게 그런 어떤 뭐 심리학 용어로 학증 편향이라고 그러는데 자신한테 유리한 증거만 보는 거고 자신한테 불리하거나 상대한테 유리한 증거들 보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증거는 다 사기꾼이고 또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는 좀 몸통 아니냐 이렇게 지금 되는 지금 결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혼란에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혼란에 빠진 사건 중에 하나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김건희 씨 얘기는 자기 계좌를 투자해달라고 조금 잠깐 빌려줬다가 다시 회수했다라고 하는 거고 어디에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를 내가 그때는 모른다라고 하는 건데 증권회사의 한쪽 얘기는 대리인이 뭔가 투자를 하면은 그 실제 소유자한테 그때 이런 게 거래가 됐습니다라고 알려준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계좌가 5개입니다. 통상 계좌를 5개씩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거래가 있으면 일정 거래가 있으면 대리인이 이 정도 거래면 지금 거래가 돈이 오가는 것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됐다 그러면 김건희 씨가 비록 전주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게 이동하고 뭐 움직였던 걸 알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자본시장법상의 시세 조정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주장입니다. 그러면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몰랐기 때문에 한쪽으로 빠져나와 있었는데 다 통보를 갖다 받은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럼 다시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이 되나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뭐 조사가 좀 더 돼야 될 부분 같기도 한데 어쩌면 조사 안 해도 될 부분인 게 이 정도면 시세 조정을 알았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껏 주장한 건 뭐냐면 돈을 맡긴 건 사실이지만 그 돈이 주가 조정에 아니면 시세 조정에 쓸지는 몰랐다라는 게 이제 내용이었는데 대리인이 계속 전달했다 그러면 이게 이만큼 올라갔고 돈을 빼가지고 절로 옮겼고 이런 것들 전달했다 그러면 당연히 시세 조정이나 주가 조정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정도라 그러면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무튼 이거는 뭐 앞으로의 진척되는 바를 봐야 되겠군요. 예. 자,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 9일 대선 이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만 명 이상, 위중증 환자는 1,200명 이상 나올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은 다음 달 초부터 중순까지로 하루 18만 명에서 최다 35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전문가들의 발생 예측을 종합해 3월까지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우선 3월 9일 대선 당일에 신규 확진자는 23만 명 이상, 위중증 환자는 1,200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행 상황의 정점은 3월 초부터 중순까지로 하루 최대 35만 명대까지, 위중증 환자는 최대 2,75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유행 상황을 예측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유행에 대비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일주일 사이 100만 명이 늘어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100만 명까지 2년이 넘게 걸렸고 거기서 200만 명까지는 2주가 걸린 만큼 오미크론 확산세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보여줍니다. 사망자는 하루새 114명 발생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누적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최근 주간 사망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늘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도 계속 높아지면서 50%에 근접했습니다. 당국은 아직 의료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의료체계는 현재까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하루 이내 입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입원 대기 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장담과 달리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 대응 여력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며 앞으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던 방역 패스가 내일부터 중단됩니다. 예방접종률이 높아져 실효성은 떨어지고 법정 소송 등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 확진자 동거 가족의 격리 역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에 들어갈 때 찍어야 했던 QR코드. 내일부터는 필요 없습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은 물론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과 PC방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전체입니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은 물론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도 방역 패스가 중단됩니다.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모두 중단됩니다. 당국은 방역 패스용 음성 확인서 발급으로 보건소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12살 이상 백신 접종 완료율은 94.2%로 미접종자가 5.8%에 불과해 방역 패스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 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그동안 방역 패스의 유효성과 형평성 등의 논란이 많았지만 방역당국은 최근까지도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방역 패스가 중단되자 불균형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접촉자, 밀접 접촉자나 확진자들이 풀려나는 상황이면 사실 방역 패스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방역 패스 중단과 함께 확진자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 면제도 시행됩니다.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 가족은 사흘 안에 PCR 검사, 7일째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자율적으로 생활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보건소 현장에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급증한 영유아 확진자가 재택 치료 중 숨지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네 병의원에서도 소아 확진자에 대한 외래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진료하는 동네 소아과입니다. 오전에는 일반 환자, 오후에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받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아 확진자가 늘면서 하루 처방만 200건, 전날 비대면 전화 상담은 무려 1,500건이나 이루어졌습니다. 밤에 와서 주사 맞고 지금 좀 괜찮아요? 점심부터 약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경증이지만 3살 이하 어린이는 후두염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목소리나 숨소리 변화를 잘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밤에 심해질 때는 호흡곤란이 나타나는데 산소 투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이 후두가 굉장히 좁아져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숨찼던 경험이 있으면 낮에 꼭 약을 빨리 타셔서 미리 대처하시고 최근 이 같은 소아 환자를 포함한 18살 이하 확진자는 12배 가까이 늘어 50만 명이 넘습니다.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3살 이하 환자만 6만 명에 달합니다. 모두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보호자가 건강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이런 탓에 응급대처가 늦어져 생후 4개월 아기와 7살 아이 등 영유아가 숨지는 일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비대면 진료 한계를 인정하고 동네 병의원의 소아 확진자 외래 진료를 늘리기로 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소아과 의사들이 외래 진료가 진행되어야만 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비율도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고 부모들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부분에 동의를 했고요. 유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만 따로 보는 의료 체계로는 버틸 수 없다고 강조한 만큼 소아과를 시작으로 일반 동네 병원의 확진자 외래 진료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라는 것을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돈이면은 그 중에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핵 위협을 저희가 안전하게 중충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네, 이 유세 연설에서 등장한 성인지 예산 30조 원을 놓고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죠. 예, 일침을 놓으셨다. 밑에는 그거 가짜 뉴스인데. 예,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관련 예산 30조 원을 쥐고 흔든다는 가짜 뉴스가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 예산을 한번 보시죠. 예, 여성가족부 예산은 30조가 아니라 1조 5천억밖에 안 됩니다. 전체 정부 예산의 0.24%. 사실 그중에서 가족, 청소년, 그다음에 성폭력 등등 관련 예산 빼면 순수한 성평등 예산은 1,000억 조금 넘습니다. 0.018% 정부 예산에. 자,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30조 원 예산이 나오는 것일까? 제가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라는 거는 정부의 예산이나 정부 기금이 쓰일 때 그 쓰이는 곳에 여성과 남성이 다 동등하게 혜택을 받는지 미리 예측을 하고 나중에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반영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 분석을 받는 모든 항목의 예산들은 성인지 예산으로 총칭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보건복지부에 제일 많이 있고요. 여성가족부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장애인에게도 제대로 다 돌아가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고요. 또 문체부에서 스포츠 강좌 쿠폰을 지원하는데 이 쿠폰이 축구, 야구, 농구에 몰려 있는지 아니면 필라테스나 요가처럼 여성이 선호하는 종목에도 골고루 지원이 되고 있는지 모든 예산에 이런 평가 항목을 다 반영해서 점검을 하고 이걸 성인지 예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제도를 시작했을까요? 보십시오. 김영삼 정부 때 처음 시작을 했고요. 2010년이니까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정권입니다. 성인지 정부 예산 결산제, 이거는 성인지 기금 결산제가 1년 간격으로 도입되고 지금 확대돼 있는 거죠.
그래서 2010년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일 때 성인지 결산제가 도입된 이후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성인지 결산서 2012년부터는 성인지 기금 결산서까지 반드시 서류로 작성해서 국가회계법에 의해서 국회 예결특위에 보고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의 300여 개 사업에 30조에서 35조 정도에 이르는 각종 예산이 해마다 각각 성인지 관점에서 제대로 했는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 보고서를 10년 동안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정부가 30조 원씩 성인지 감수성 예산으로 마구 쓴다? 여기서 뚝 떼어다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자? 그거는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경남 합천의 산불이 강한 바람으로 진화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경북 고령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통해 다시 한번 산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북 고령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불이 계속 번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불길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불길이 산 아래쪽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30분 전까지만 해도 산 정상 부근에서 불길이 치솟았었는데 조금씩 아래쪽으로 번져서 지금은 민가 가까이까지 다가온 상황입니다. 민가가 가까이 오면서 소방차가 불길이 민가를 덮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방차가 대기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불길이 능선에서 수십 미터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람의 기세가 강하고 특히 최근 비가 내리지 않은 건조한 날씨 탓에 확산 속도가 빠른 상황입니다. 불이 시작된 건 오늘 오후 2시 40분쯤입니다. 이곳 경북 고령이 아닌 경남 합천에서 시작됐는데요.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불이 번져 불길이 경북 지역으로 넘어온 겁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29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헬기는 모두 철수했고 지상인력이 투입됐는데요. 방화선을 구축해 밤사이 민가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 초속 6m 안팎의 강한 바람 탓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불이 민가로 번지는 것에 대비해 주민 9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산불이 확산하자 산림당국은 오후 5시부터 지역 모든 산불 진화 역량을 총동원하는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도 심각으로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고령 산불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보신 것처럼 대형 산불이 발생한 합천을 비롯해 영남 지역은 50년 만에 겨울 가뭄을 맞고 있습니다. 비단 영남뿐 아니라 이번 겨울 전국 강수량은 예년의 14%에 불과한데요. 올 봄엔 가뭄이 더 심해져 산불 위험성이 여느 때보다 큽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겨울 가뭄의 심각성은 산불 발생 횟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약 200회가량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예년의 2배가 넘습니다. 이번 겨울 전국의 평균 강수량이 12.1mm로 예년의 14.6%에 불과해 땅과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북과 경남 등 영남 지방이 심각합니다. 대구는 강수량이 0.1mm에 그쳐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이 기록됐습니다. 겨울부터 시작된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가 아주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라도 좀 내려야 하는데 기상예보에는 당분간 또 비 소식이 없고 이 같은 겨울 가뭄은 그대로 봄 가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3월부터 5월까지 강수량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남부 일부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가뭄이 3월에는 충청도, 4월에는 강원도까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봄철 동안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평년보다 건조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3월에서 4월 동안 오치크의 적은 해빙으로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동풍이 다소 자주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지속되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봄에는 산불과 함께 농작물 피해, 식수 부족 현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세밀한 수자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